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관자 중 꿰뚫을 관자를 하고 이어 괄자와 광자를 하겠습니다. 관, 괄, 광자입니다. 관자는 이렇게 꿰뚫었죠. 그래서 뚫을 관, 꿰 관자입니다. 이것은 마음심입니다. 마음에 늘 꿰뚫어져 있는 것. 이것은 괄자인데 기본 글자는 혀설자입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손이 들어갔고 이쪽은 칼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본자가 빛광자입니다. 왼쪽에 들어가면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장육부,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줌보를 방광이라고 하죠. 그 광자입니다. 이것은 어모밑변, 즉 기둥이 없는 집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누루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넓을 광자입니다. 벽이 없고 기둥만 있으니까 넓게 보이죠. 넓을 광자입니다. 이것은 흑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흙을 파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쇠금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속입니다. 이것은 미칠 광자입니다. 개사슴 록변, 짐승을 의미하는데 그 미친 짐승의 왕이라는 거죠. 이것은 한쪽이 터진 바구니인데 거기에 임금왕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개패가 들어갔죠. 동전을 꿰는 것입니다. 꿰를 관, 그래서 관통한다. 통하는 거죠. 막힘이 없이 통하는 것이에요. 관통하다. 그래서 총알이 앞으로 돌아서 뒤를 통과해 나갈 때 총알이 관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철시킨다라고 할 때 이 철은 이것도 역시 뚫는다는 뜻입니다. 철저하다라고 할 때 바닥까지 뚫는 것이 철저한 것입니다. 관류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서 흐르는 거죠.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꿰뚫어서 흐르는 것이 관류입니다. 관자, 이 자는 아들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와 합할 것이 없을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는 자자를 붙입니다. 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죠. 왜? 신체에 밟으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헐거나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르죠. 그것을 묶습니다. 묶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묶는 것이 망건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흘러나지 않도록 이 망건에 줄이 있어가지고 그걸 당겨가지고 바짝 조입니다. 그리고서 갓을 쓰는 거죠. 이것이 관자입니다. 요 관자를 놓는 자리에 태양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태양혈이 맥박이 뛰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합니까? 이 태양혈을 관자놀이라고도 합니다. 관자가 노는 곳, 관자놀이, 태양혈을 관자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관록이 붙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꿰뚫어서 어떤 일관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록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관하다 보면은 지위와 급여가 높아지죠. 록, 재물록자입니다. 그래서 관록이 붙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 본관이란 말을 쓰는데 이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본자입니다. 시조, 그 김해 김씨, 뭐 의성 김씨, 이 최초의 시조의 고향이 바로 본관인데 이것을 관향이라고도 합니다. 향은 고향이죠. 또 사극에 보면 이런 그 돈을 세는 단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관은 열량입니다. 한 량은 10전입니다. 10전은 1전은 10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엽입니다. 엽전할 때 엽입니다. 그래서 푼은 바로 한 입, 두 입 셀 때 동전을 세는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깍쟁이들이
아줌마 한 푼 줍쇼라고 얘기합니다. 한 입 줍쇼. 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의 그 거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깍쟁이. 그러니까 달고 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깍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 줍쇼 뭐냐? 옛날에 돈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동전 한 개가 한 푼이죠. 그래서 작은 단위 이것이 한 푼인데 작은 돈의 단위 뭐라고 그래요? 푼돈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 아니죠. 푼돈. 그런데 그 푼돈을 하나하나마다 모아서 저축을 하죠. 푼푼이 모아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한 량은 100푼인데 상평통보의 경우를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네모가 나 있죠. 그래서 줄로 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꿰미는 동전 100개고 그것은 바로 한 량이에요. 그러면 한 량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 조선 말에는 5냥의 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5냥의 쌀 한 가마니였어요. 그러니까 한 량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 다음 3할 5푼 1이 이런 말을 쓰는데 할은 10%고 푼은 100분의 1이고 1%죠. 리는 다시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3할 5푼 1이 이렇게 씁니다. 단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푼, 리입니다. 그 다음에 관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목. 이게 관목입니다. 이 청어가 많이 잡히는 시절에 보면은 그 청어 배가 불룩해요. 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의 크기에 비해서 알이 굉장히 많은 게 청어인데 이 청어를 굴비처럼 이렇게 묶다 보면은 이것은 청어의 알이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을 꿰요. 지금 이것은 쭉 갈라가지고 그냥 걸었는데 원래는 눈을 꿰는 겁니다. 그래서 관목이에요. 이 목에 포항지방 사투리가 뭐냐? 매기입니다. 그래서 관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맥이라고 하는 것은 말린 청어를 가리킵니다. 눈을 깨어 말린 청어가 관맥인데 요즘은 청어가 잘 안 잡힌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꽁치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맥이 발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과메기로 바뀝니다. 과메기. 원래는 청어였는데 지금은 꽁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푸라기에 새끼줄에 묶어서 쥐가 먹지 못하게 처마 끝에 걸어두죠. 그럼 이 생선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분이 빠지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굽습니다. 그래서 굽다, 형용사 동사 굽다가 있죠. 여기에 이가 들어가서 구비로 바뀝니다. 산 모퉁이 구비 구부야 구부 어, 옛날 노래에 그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 난다. 이 굽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굴비로 바뀐 겁니다. 구비에서 굴비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릇이에요. 버릇. 사람의 버릇과 관련이 있는 거죠. 버릇 관자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그의 관행이죠. 그러한 예를 들어서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관례라고 합니다. 예시라고 할 때 쓰는 예자예요. 그 다음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 그러니까 그 법조문이 없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그 법, 그것이 관습법입니다. 그 다음 습관. 이 습은 되풀이한다는 뜻이에요. 날개 왼쪽 오른쪽 각각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 날개예요. 날개짓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되풀이하는 버릇, 이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면 관습이랑 습관은 다르죠. 관습은 사회적인 것이고 이 앞뒤를 바꾼 습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학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습,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죠.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 관용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관용어란 말이 있는데, 자, 쏜살같이 무슨 뜻이죠? 빠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뜻은 뭡니까? 쏜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었느냐? 화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것, 쏜 화살처럼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쏜살같이라고 하면 화살을 연상하지 않아요. 빠르다는 뜻만 연상하죠. 이런 것을 관용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관성의 법칙이 있죠.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이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것은 영원히 정지되어 있고, 운동하는 것은 저항이 없다면 영원히 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성이라고 할 때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뉴턴의 제2법칙은 뭐냐? F equal ma입니다. F는 힘이고 force, M은 mass, 질량이죠. A는 accelerate,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진다. 이 관계가 제2법칙입니다. 제3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왼쪽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 의자에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차가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몸이 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내렸는데 보니까 그 목발한 젊은 예쁜 여자가 탔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양보했겠죠. 또다시 차가 한번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또 몸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혀설자입니다. 혀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입니다. 혀설자예요. 여기에서부터 왼쪽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손수를 왼쪽에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손으로 묶는 거예요.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호죠? 싸는 기호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라고 합니다. 괄호, 쌀괄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중괄호라고 하고 이것을 대괄호라고 하죠. 그래서 괄호로 갈 때는 이것은 싸다,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 끝에 막장에서 이제 변이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묶어주는, 막아주는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괄약근입니다. 약은 약속처럼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묶어주는 근육이 바로 괄약근입니다. 일괄적으로라고 하면 하나로 싸서 하나로 묶어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걸 하나로 다 묶어서란 뜻이고, 포괄적이라고 할 때는 포는 쌀포자입니다. 이렇게 둘러싼 모습이에요. 쌀포자예요. 그래서 한 테두리에 싸서 한 테두리에 넣은 것, 이것이 포괄적입니다. 근데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총은 모을 총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모아서, 즉 한 대 묶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부분, 사람, 자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총괄 책임입니다. 그 다음 그 글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어는 SOV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옵니다. 이 서술어는 동사거나 형용사죠. 그런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뭡니까?
서술어예요. 서술어.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결론이 어디에 와야 됩니까? 제일 뒤에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돈 주세요. 왜? 참고서 살려고요.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 참고서 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돈 10,000원만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한국어에서는 결론이 먼저 앞으로 나오면 건방지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표현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서술어가 제일 뒤에 와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의 구성에 있어서는 맨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분이 뒤에 와야 되느냐, 결론이 뒤에 와야 되느냐, 그럼 글이 너무 단조롭죠. 그래서 글이라는 건 뭐예요?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에다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인데, 자, 두괄식은 뭐냐? 머리 두자죠. 결론을 앞에 놓는 것이 두괄식입니다. 영어가 보통 그래요. 영어는 결론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서를 읽지 않아요. 영어는 결론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10,000원 주세요. 그게 먼저 와야 되죠. 그런데 한국어는 어떻다고요? 결론이 10,000원 주세요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꼬리미 자죠. 꼬리미. 그래서 이것은 한국어의 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양괄식이 있어요. 양은 두 개란 뜻이죠. 두 개. 왜 양반입니까? 문반과 무반 합쳐서 두 개이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괄식이라는 건 뭐냐? 결론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주장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 그래서 결론이 처음과 끝에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지라고 하는 것은 단락의 중심이 요지입니다. 요는 중요하다는 뜻이고 지는 중심지자예요. 요지. 그래서 요지 1, 요지 2, 요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요지가 쭉 있는데 이 요지 중에서도 주제를 이 글을 쓴 핵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제가 앞에 있으면 두괄식, 주제가 뒤에 있으면 미괄식, 앞에서 강조하고 다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이것이 양괄식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되는, 그러면 이제 글의 제일 앞에 나가는 것, 목이라는 건 목항이라고 할 때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제일 앞에 그 어구, 이것이 제목이 되는 거죠. 제입니다. 제. 그 다음 이게 혀설자라고 했는데 위에 풀초입니다. 이 풀초를 빼면 이건 별태자입니다. 별태. 태두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위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이끼란 뜻입니다. 이끼. 그래서 이제 그 혀에 낀 이끼. 근데 혀에 보통 무슨 색이 끼입니까? 누런색도 끼지만 보통 흰색이 많이 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백태라고 합니다. 백태. 설태 중에서 누런색은 황태, 흰색은 백태인데 황태는 비위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백태는 폐,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 하얀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해태, 바다의 이끼죠. 해태는 뭐냐? 김입니다. 김을 해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식사 이제 단체 급식할 때 아마 단체 급식에서 김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해태란 글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생물 시간에 선태류라는 게 나옵니다. 아래 것은 신선한 선자죠. 신선할 선자. 그래서 아침이 신선한 것, 이것이 뭡니까? 조선이죠. 왜 아침이 신선해요?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도 해 뜨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풀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끼선, 이끼 태자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 이끼 종류를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태류라고 합니다. 이 빛광자의 원래 모습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횃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횃불을 높이 든 모습. 그래서 빛광자입니다. 왼쪽에 들어간 것은 고기육이죠. 그래서 몸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줌통방자예요. 오줌통방. 방광이라고 할 때. 그래서 빛광자가 들어가는 낱말은 광선, 레이저죠. 광채, 채는 색채입니다. 색깔. 두 번 들어갔네요. 광택, 이건 빛날, 번들거린다는 뜻이에요. 윤택하다라고 할 때. 번들거리는 거. 기름기가 넘치는 거죠. 광속, 빛의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를 1년 단위로 할 때 광년이라고 하죠. 그 다음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발광체입니다. 빛을 내는 곳. 자, 초가 지금 발광체죠. 그런데 이 지랄 발광하고 있네 할 때 그 발광은 다릅니다. 이때 광자는 미칠 광자예요. 원래 지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간이라고 하는 병인데 순간적으로 뇌에 순간적으로 만 몇천 볼트의 그 전류가 흘러서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는,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는 이것을 지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전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랄 발광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광원, 원은 왼쪽에 삼수문이 들어가서 그 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작이란 뜻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광원인 거죠. 초, 여기가 광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도, 어느 정도 밝으냐가 광도고, 이것은 칸델라라고 해서 CD로 표시하고, 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상면에 도착하는, 이게 지금 대상면이죠. 이 대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조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도는 럭스라고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도라면 닿는 이것은 조도인 겁니다. 광전지가 있죠. 빛을 전기로 해서 연못지예요. 저수지, 저장하는 것이죠. 광섬유, 자, 빛을 이용한 섬유. 광분해, 자, 보통 비닐이나 이런 것도 몇백 년이 지나면 다 나눠지죠. 이게 광분해입니다. 햇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 이것이 광분해고, 광합성, 자,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죠. 빛을 이용해서. 이때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광합성입니다. 광열비, 빛과 난방비를 광열비라고 합니다. 광휘, 휘는 빛날 휘자예요.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광휘. 광택, 택은 윤이죠. 윤이 난다. 번들거릴 때 윤이라고 해요. 광화학 반응, 이걸 이제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하는데, 그 런던에서 그 매연이라든가 배기가스 따위의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안개처럼 끼어 있는 현상, 이것이 바로 광화학 스모그인데, 이때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때 그것을 이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정대하다, 밝고 올바르다는 거죠. 광복절, 일제의 지배로부터 빛을 다시 찾았다. 다시 빛을 찾은 기념일, 광복절. 그 다음에 광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원래 뜻은 해와 달을 의미하지만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촌음을 아껴 쓰라 이런 말을 씁니다. 시간이에요. 해와 달로 시간을 쟀죠. 그래서 촌은 마디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짧은 시간이 촌음입니다. 촌음을 아껴 써라. 풍광은 경치란 뜻이죠. 풍경. 영광, 영예롭다는 뜻이에요. 영예롭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환영광림. 환과 림은 지금 중개성 간자체를 쓰죠. 환영광림인데 광림은 뭐냐? 광림은 내방하다. 와서 방문하는 것이 내방입니다. 자, 찾아서 방문하는 건 뭐죠? 심방이라고 합니다. 찾을 심자를 써서 심방. 그래서 소를 찾는 집, 시무당이죠. 이때 소는 불교에서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시무당. 어쨌든 내방의 높임말이 광림이에요. 그래서 환영, 웰컴, 매우 매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이란 말은 역경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 문장은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인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과 광을 합해서 관광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관광은 뭐냐? 원래는 어떤 나라의 사절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자기 나라의 훌륭한 문물을 소개하고 그 방문한 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관찰함이 왕의 손님으로 대접받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원래 관광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물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관찰하고 배우는 것이 관광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그냥 여행이란 뜻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각광을 받는다란 말이 있어요. 이 각은 오른쪽은 벌일 각자지만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다리에서부터 빛, 연극에서 보면 그 무대 아래쪽에서 빛을 위로 쏘는 게 있죠. 이것이 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통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한 지점에 스포트, 라이트, 비추는, 집중해서 비춰주는 곳이 스포트라이트인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각광입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러름, 관심을 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관광과 관련해서 이 GT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차 르망인데 GT라고 하는 I가 나중에 붙었지만 이건 인젝션이고 GT라는 이런 차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GT는 뭐냐? 그랜드 투어의 약자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각 나라의 견문을 넓혀서 관광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지배 계급이 됐을 때 그 통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그 변두리였던 영국의 귀족 자녀들이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태리, 특히 프랑스와 이태리를 갔었죠. 그랜드 투어, 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테 같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그 당시에 그 그랜드 투어를 갈 때 동행교사인데 이 보통 이제 종착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2,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행한 교사는 각 나라의 언어 및 인문학과 과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괴테라든가 아니면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랜드 투어에서의 동행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관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그 검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행교사로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종도 따라가야겠죠. 시종도. 더군다나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교가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랜드 투어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차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랜드 투어 할 정도의 크기가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가면 오줌보 광자인데 방광이라고 하죠. 자, 곁방자에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오줌보 광, 오줌보 광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불알이라고 하죠. 그 축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때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겨울에 그 논에서 그러면 별을 다 뱄기 때문에 거의 좀 평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돼지불알을 가지고 이게
불어넣으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걸 묶어서 요 끝을 묶어가지고 그러고서 그거 갖고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경상도 지방에 동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동요죠.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야 뒷집에 돼지불알 삶더라 좀 주더나 좀 주더라 맛있더냐 맛없대요 꾹꾹꾹 내만 나대요 찌찌찌릿 내만 나대요. 이게 경상도 지방의 동요였습니다. 자, 기둥이 없는 집이죠. 그 다음에 누루황자를 썼어요. 그래서 기둥이 없으니까 매우 넓죠. 그렇기 때문에 넓을 광자입니다.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면 시체를 묻을 구덩이를 뜻해요. 그리고 쇠금이 들어가면 쇠돌 광자인데 여기서 쇠는 금속이란 뜻입니다. 금속. 넓을 광자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는 종이 광고지죠. 광범위하다, 범위가 넓다. 광막한 사막. 이 막은 오른쪽은 부정의 뜻입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논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삼수변이 왼쪽에 들어가면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끝이 없다. 그래서 넓고 아득한 사막. 모래사자죠. 사막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폭이 넓은 타이어, 광폭 타이어. 그 다음 광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비해서 폭이 넓은 그런 배를 광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천의 종류예요. 그 다음 광각 렌즈. 이것은 초점거리가 짧아서 피사체의 크기는 작지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이런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광역시가 많죠. 큰 도시 주변에까지 합해서 그래서 뭐 광주 광역시, 전주 광역시 이런 식으로 주변의 농촌까지 흡수해서 커진 시가 광역시입니다. 광대무변, 넓고 커서 변, 끝이 없다. 변은 끝입니다. 점, 선, 면에서 변이 있죠. 변. 근데 이 변의 순우리말은 가예요. 가.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 강의 끝은 강가죠. 바다 끝은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노래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라고 하잖아요. 가히 끝이 없다는 뜻이죠. 변의 순우리말은 가입니다. 가. 그 다음 넓은 의미의 협, 광의 좁은 의미로는 협의. 자, 짐승처럼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을 협자입니다. 홍길동전에 나오죠. 어찌하여 협한 마음을 먹고 좁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철도의 경우에는 폭이 넓은 광궤가 있고 좁은 협궤가 있습니다. 그 지금 수원부터 인천까지 가는 그 수인선 그것은 협궤죠. 협궤. 폭이 좁습니다. 그 다음 이육사의 시 광야 고등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광야. 이 광자는 해일을 붙여가지고 넓을 밝을 광자라고도 씁니다. 광장. 이 서구에서는 그 중세 시대 때부터 교회 건축을 하려면 먼저 그 유럽은 석재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돌들을 쫙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죠. 그럼 나중에 그 자리가 석재를 놓았던 자리가 비잖아요. 그것이 바로 광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교회 앞은 광장들이 보통 마련되어 있죠. 하여간 이 광장은 그 그리스에서는 아고라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포rum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아고라나 포rum은 시장이죠. 시장. 넓은 곳.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결국은 아고라나 포rum이 토론장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최인호의 소설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반공포로가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죠. 북으로 갈든 또는 남쪽에 남든
그랬는데 이 광장의 주인공은 제3국을 택합니다. 이게 인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3국으로 가다가 바다에 투신해서 자살합니다. 왜냐? 그 남쪽도 북쪽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북쪽은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실질은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재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남쪽은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해가지고 반공을 앞세우면서 전부 때려잡죠. 그래서 이 광장의 주인공은 남쪽도 북쪽도 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3국을 택했지만 결국 그 제3국도 자기의 삶은 아니죠. 그래서 바다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광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뜻과는 관계 없어요. 음만 빌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직업 연예인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댄서, 노래하는 사람, 뭐 연기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광대였죠. 그래서 이 광대라고 하는 건 이제 직업 연예인들을 광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광대들의 탈이에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쌀의 생산량이 늘면서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데 그러면 그 고객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춤판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탈들은 안동 하회 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시탈, 이것은 양반탈, 이것은 백정탈, 짐승을 동물을 잡는 게 백정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백정탈. 그리고 이것은 선비탈입니다. 선비가 글 공부하는 선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것은 눈매가 사납죠.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비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중이에요. 중의 탈인데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톡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부처의 석가모니 이마에 있는 그 백호입니다. 백호. 석가모니는 그 이마에 흰 털이 하나 나 있대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백호, 흰 털, 백호. 그래서 이 중탈은 떠돌이 중인데 파괴승이죠. 그래서 이 중탈은 파괴승의 능청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예 쪽에 엔터테인먼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대라고 불렸었어요. 그 다음에 광안전이 있는데 이거는 달 속에 있는 궁전 이름이 광안전입니다. 달은 추워 보이나요? 추울 한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남원에 가면 광안루가 있죠. 이 광안전, 전은 집이고 누는 누각입니다. 그래서 이 광안루라고 하는 것은 고대광실이에요. 고대는 높고 평평한 곳이 대죠. 당구대, 탁구대. 그래서 높고 평평한 곳에 광실, 아주 실이, 방이 넓어요. 자, 방과 실의 차이가 뭐냐? 방은 창문이 없는 것, 실은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보다 실이 훨씬 큰 거죠. 근데 그것도 광실이에요. 매우 큰 방입니다. 그 다음 흙토가 들어가면 구덩이 광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토광묘입니다. 무덤인데 흙 속에 그냥 관을 넣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은평 뉴타운 공사 중에 그 조선시대 공동묘지였던 곳에서 발굴된 것인데 지금 특이한 게 지금 이것은 흙을 파서 관을 집어넣었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뼈가 보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 이 관 바깥으로 나무 뿌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석회를 친 거예요. 석회를 바른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석회를 만든 이중으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회곽묘라고 합니다. 회곽묘. 그 다음
이것은 쇠돌 광자인데 쇠돌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돌이라고 그랬죠. 암석. 자, 그런데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동물의 힘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인력이나 축력, 가축이라고 할 때 축력을 이용했는데 이게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석탄이 에너지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땅 속에 있는 석탄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이 시작됩니다. 지질학. 땅 밑에 그 어떤 종류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탐사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철이 있다. 이쪽 지역은 석탄이 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런 것을 각각의 덩어리를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 쇳돌이 있는 구역이죠. 근데 이제 광구가 설정되면 처음에 그 광구 들어가는 보통은 그 노천광이 아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파고 들어가는 입구를 광구라고 합니다. 이때는 입구자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광맥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보통 노천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3m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이 나오는 곳이면 금광, 은이 나오면 은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광부죠. 그 광부들이 채광을 해요. 채광. 광석을 채는 왼쪽에 손이 들어가서 캘 채자입니다. 캐다. 광석을 캐는 겁니다. 광석을 캐요. 그러니까 광석이라는 건 뭐냐? 금속을 포함한 돌을 광석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쇳돌입니다. 그럼 캐낸 채광한 광석을 광차에 실어가지고 여긴 다 협궤죠. 레일이 좁습니다. 그래갖고 광차에 실어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이 광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물질, 무기질입니다. 유기질이 아니죠. 이런 그 광석들은 아연, 구리 뭐 이런 것들 다 무기질입니다. 무기질. 그런 것을 광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천수라는 것도 있죠. 광천수. 이 광천수는 샘이에요. 그 샘물에 유익한 광물이 많이 포함됐을 때 그것을 광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사슴록뼈는 늑대나 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이에요. 그 미친 것의 왕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구니, 한쪽이 터진 바구니고 거기에 임금 왕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원래의 한자의 모양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미칠 광, 그래서 미친 사람을 광인, 그러한 기질을 광기라고 하고 광란, 자 내란처럼 완전히 뒤죽박죽 섞이는 게 란이죠. 광란의 도가니인데 이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란 뜻도 있고 또는 소의 무릎 연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니탕이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뜻이에요. 1번이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광분하다. 이 분은 바쁠 분자예요.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지금 열 십자가 3개가 있죠. 광분하다. 그러한 믿음의 종교에 미친 사람이 광신자죠. 미친 바람, 광풍이 불고 광폭하다. 아주 포악한 거예요. 광견병, 그 미친 개죠. 근데 이제 그 미친 개라고 할 땐 광견병이라고 하지만 그 개는 그 물만 보면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개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물수자를 써서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견병과 관련돼서 파스테르가 이제 유명하죠. 일단 그 배경을 보시면 보불 전쟁, 이 보는 프러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불은 불란서, 프랑스죠. 이 독일은 그전만 해도 독일은 40개국으로 나뉜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 이를 사람은 이제 철혈 대제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가
철혈대제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 철혈대제는 민주주의, 나라의 발전은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피로 해결되는 것이다. 즉 산업과 희생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를 철혈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파스테르가 그전에는 이제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었어요. 세균의 존재를 몰랐었는데 이 파스테르는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 밀봉한 다음에 가열하면 살균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테리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열해서 살균하는 것을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유 중에 파스테르 우유가 있죠.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광견병 백신을 발명했어요. 그래갖고 이 프러시아 쪽에서 그 과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갖고 이 사람에게 그 명예 박사 학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는 그 명예 박사 학위를 반납했다 그러죠.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 그랬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있죠. 일자가 빠졌네요. 1870년에 그 발표한 작품인데 이때가 언제냐? 보불전쟁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 독일이 접경적인 알사스 로렌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프러시아가 들어와 가지고 그 프랑스어 수업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수업을 하면서 그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프랑스 만세, 비바라 프랑스라고 하면서 끝나죠. 근데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지역은 알사스 로렌 지방은 동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 프랑스 영토가 됐고 다시 이때는 독일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불전쟁 당시에는 주민의 87%가 독일어를 사용했고 11%만 프랑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보불전쟁 전에 어땠느냐? 소수인 프랑스 사람의 언어를 학교와 관공서에 쓰게 한 거죠.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다수가 독일어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수업은 지극히 프랑스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김동인의 광화사가 있고 광염소나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광적인 범죄를 저질 때마다 뛰어난 작품을 낳는 천재 예술가 이야기죠. 이게 다 광염소나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지극히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유미주의라고도 합니다. 유는 새추인데 왼쪽에 입구가 들어갔어요. 새는 입이 한 개죠. 그래서 이건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유. 유일사상. 그래서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술지상주의인데 결국은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그 전에 예술은 인간을 위한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그 프랑스 혁명의 이익을 자본가가 독점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던 뿌띠부르조아, 우리말로 소시민이라고 번역합니다. 뿌띠부르조아는 우리가 혁명 사회를 논해 그냥 우리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이런 것을 소시민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예술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지상주의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유미주의죠. 그러한 경향을 소설 표현한 것이 바로 광화사와 광염소나타예요. 근데 소나타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어로 소리내다란 뜻이고 소나레, 소니란 말 알죠? 소니, S-O-N-Y, 소리란 뜻이죠. 거기서 유래한 말이고 그거에 비해서 칸타타는 노래를 부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 소나타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악기군을 위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심포니는 협주곡은 큰 규모의 악단을 위한 곡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바를 광자인데 사실은 이 광자는 잘 안 써요. 광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는 왼쪽에 화살이 들어갔죠. 구부러진 화살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것이 교정이에요. 똑바로 잡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광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